네, 머리채 잡고 감내, 바로 고유정 얘기입니다. 고유정 변호인이 지금 최근에 변론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지금 포기 의사를 밝혀서 어제 그 고유정 변호사 변론 포기에 대해서도 어제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손수호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가 처음에 이 사건을 수임했다가 한 차례 사임했고요. 그 후에 다시 이 사건을 맡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맡으려고 했다. 네. 네네. 그런데 그 후에 다시 결국은 포기하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더욱 또 관심을 끄는 거는 이제 그 SNS에 올린 글 내용, 그리고 또 9일에 한 언론 인터뷰 내용인데요. 어제 밝힌 내용을 보면요, 억울한 죄인을 후배의 소개로 만나서 차비 외에는 별 비용 없이 소신껏 도려했다. 별 비용 없이, 그러니까 거의 네. 일단 주장이죠. 네. 그리고 또 9일에 한 언론 인터뷰 내용을 보면 기록을 꼼꼼히 보니까 네. 이 고유정의 우발적 범행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객관적 증거가 다수 있었다라는 네. 주장이고요. 그리고 또 범행 동기 관련해서 이 피고인 고유정에게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해서 이제 재판을 다시 맡기로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결국 고유정에게 억울한 부분이 있다라는 그런 언급을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기록을 봤다. 기록을 보니 당신들이 잘 알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내용으로 해석이 되는데 네. 하지만 최종적으로 이 사건을 수임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이런 주장들이 본격적으로 나오지는 못할 것으로 보이고요. 다른 변호사를 통해서 나오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왜 않기로 했느냐. 네네. 결국은 이렇게 보면은 여러 가지 억울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변론을 포기한 이유는 가족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일단 대외적으로 말한 것은 가족들의 반대가 있었고, 그리고 또 어머니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 그 외에도 여론이 좋지 않고 또 비난도 상당히 많이 받았거든요. 그리고 또 현재 몸담고 있는 그런 그 법무법인에 대한 비난도 굉장히 거세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서 다시 이 사건을 다시 수임하지는 않기로 현재 결정한 상태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보면은요, 이런 여러 가지 사건이 논란이 되면은 관련 변호사, 그러니까 최근에 법조인분들이 검색어도 많이 올라가고 관심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결국 변론을 포기하겠다라고 밝힌 한 판사 출신 변호사가 있고요. 또 한 명의 변호사가 있습니다. 검사 출신 변호사이시기도 한 조홍천 의원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요, 이제 아직 그 변론 포기하신 분 말고요, 이제 그 고유정을 변호하는 남모 변호사라고 한 명의 변호사가 또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본인의 이제 블로그에 올린 글이 또 누리꾼들의 주목을 받았는데, 워낙 이 여러 가지 비난 여론이 높다 보니까 업무 방해를 하면은 또 대응하겠다, 이렇게 좀 강하게 경고성 글을 올리기도 했어요. 글쎄요, 피고인 변론에 집중을 하는 게 낫지, 그 여론과 맞서 싸우고 또 여론을 좋게 하기 위해서 블로그에 글을 올리고 명예훼손 업무방해로 고소하겠다는 것은 별로 현명한 그 방안 같지는 않습니다. 변호사가 법정 안에서는 피고인을 변호하기 위해서 그 어떤 얘기를 해도 거기에 대해서 법적인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SNS 상에 법정을 나와가지고 SNS 상에 자기 피고인을 너무 지나치게 변론을 하려다가 피해자 혹은 상대방의 그 명예를 훼손하면 오히려 그게 더 걸릴 가능성이 있는 거니까, 그 남모 변호사님 누구신지 잘 모르겠는데 열중하신 건 좋은데요. 법정에서 좀 집중하신 게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충고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변호사가 보면은 여러 가지로 언론 인터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그 전 남편뿐만 아니라 그 전 남편 관련해서 성폭행 의혹이 있다. 근데 제대로 수사를 안 했다, 이러면서 손수호 변호사님 보면은 이 남 변호사가 계속 여러 가지 의혹들을 제기하고 있기는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주장이죠. 예, 객관적으로 그러한 주장이 인정될지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사건을 수임해서 진행을 하는 그런 변호사 입장에서는 어떤 주장이든 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또 의뢰인인 피고인 고유정이 하는 이야기, 또 그런 이야기를 법적으로 잘 정돈해서 정리해서 법원에 이야기하는 그 책무도 있는 거거든요. 다만 그러한 내용이 실제 사실에 반할 경우에 결국 그로 인한 피해는 본인의 의뢰인에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짐작입니다만 아마 어느 수준으로 어느 내용으로 이야기할지에 대해서 의뢰인과 변호사 사이에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었을 거예요. 사실 그런 논의를 할 수 있도록 다 시간과 기회와 장소는 보장되어 있거든요. 다만 그래도 의뢰인의 고집을 꺾지 못하고 변호사가 전략적으로 볼 때 그렇게 유리하지 않은 내용인데 그렇게 좋지 않은 방법인데라고 생각하더라도 결국은 의뢰인의 요구에 따라서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양상으로 변호가 진행되는지 또 될지는 정확히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일단 통상적이지 않은 그렇게 유리해 보이지 않는 측면으로 오히려 좀 더 흘러가는 그런 측면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지금 변호사가 앞서 얘기했을 때 그 진실, 알려지지 않는 진실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은 실체적 진실을 오히려 변론하는 과정에서 왜곡하는 것은 아닌가에 대한 걱정과 우려를 제기하는 분들이 분노를 많이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사건에 대한 왜 살인사건이 이뤄졌고 거기에 대한 사체 훼손 그리고 나서 시체까지 찾지 못하는 초유의 사건들이 발생했는데요. 여기에 대한 과거에 있었던 전 남편과의 성관계 문제를 얘기하기 시작하면서 연애 시절에 있었던 혼전신결에 대한 문제까지 이끌어갑니다. 근데 이 사실은 이미 죽은 피해자 입장에서는 죽은 자가 말이 없기 때문에 얘기를 할 수 없는 것이고 피고인인 고유정이 얘기하고 있는 일방적인 얘기만을 전달하는 것일 뿐 거기에 대한 정확한 물증이 없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런 내용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면서 오히려 피해자를 욕보이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요. 과거 미국에서 굉장히 엽기적인 살인사건이 하나 발생하게 되는데 그 엽기적인 살인사건과 같이 이 사건이 맥이 닿아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까지 제기가 됩니다. 당시 미국에서 27살 여성이 전 남자친구를 끔찍하게 살해하는데요. 네. 남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니까 이 남자친구를 총으로 쏘기도 하고 시신을 칼로 찌르기도 하고 훼손까지 시켜서 엄청나게 잔혹한 범죄가 일어나서 미국을 깜짝 놀라게 만든 거죠. 근데 그리고 나서 나중에 변론하는 과정에 성관계 등에 대한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얘기하기 시작하면서 이슈가 막 분산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네. 고유정 측의 대응과 약간 굉장히 흡사한 건데 그리고 나서 무슨 주장을 하냐면 사건에 대해서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얘기하면서 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얘기하기도 하고 해리성 기억상실증에 걸렸다는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지금 고유정 씨가 명확하게 살인한 것까지와 그리고 우발적인 범행을 주장하면서 이후에 대해서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에 대한 내용들을 반복하게 되는데 일련에 일어나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 재판을 받는 과정이나 대중적 여론을 선동하는 이런 모습들이 꼭 미국의 사건들을 닮아 있는 것 아니냐. 결국은 실체적 진실을 입증하면서 여기에 대한 반성이 빠져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대중의 분노에 대해서 고유정 씨 그리고 고유정 씨 변호인도 좀 한번 새겨들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 싶습니다. 1급 여성 살인범 어떻게 됐어요? 그 최종적인 재판의 내용은 제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최고형을 받았다는 제가 보도도 본 것 같아서 여러 가지 좀 그 염두에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